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속, 후견, 유언, 신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내가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내 통장 관리 알아서 잘하고 좋은 요양병원에 잘 모시고 비용도 제때 내주겠지? 죄송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실제 시중은행에서 있었던 황당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서울의 한 은행 창구에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위독해 보이는 80대 어르신이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사설 구급차에 실려서 은행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치매의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당장 병원비랑 간병비로 내야 할 돈이 수백만 원이 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은행에 아버지 예금이 있다는 걸 알고 은행에 찾아갔죠. 근데 은행 직원이 아들에게 그 돈을 내줬을까요? 아니요. 아버지 직접 오시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성년후견 신청하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행 직원이 괜히 고객을 괴롭히려고? 아니요. 우리나라 금융실명제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아니면 본인한테 위임장을 받은 게 아니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돈을 안 빼주는 게 법이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는 당장 후견인 선임은 어렵고 돈이 급하니까 위독한 아버지를 침대째 끌고 은행 창구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본인 확인이 안 되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을 덜컥 내줬다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은행이 독박을 써야 하거든요. 이 사건이 언론에 뿌려지고 나서 은행이 융통성이 없다고 대중들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결국 금감원이 나서서 병원비나 요양비에 한해서는 병원과 요양병원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예외 지침을 마련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픈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식들이 제한 없이 모두 쓸 수 있게 된 건 절대 아니에요. 황당한 사례로 보이지만 미리 이런 상황에 대비해두지 않으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세 번째 영상에서 유언대용 신탁을 설명해드리면서 다음 화에는 은행에 맡기는 금융권 신탁과 내 가족에게 맡기는 가족 신탁의 차이를 알려드리겠다고 했었죠. 오늘 그 내용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권의 신탁이든 가족을 수탁자로 하는 가족 신탁이든 핵심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정신이 멀쩡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 타이밍을 놓쳐서 부모님이 오늘 사례처럼 치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금융권 신탁도 가족 신탁도 다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식들이 법원으로 달려가서 국가가 개입하는 성년후견 신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의학적인 치료나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부터 알아보시는데요.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이미 인지 능력이 많이 상실된 치매 중기 이후가 되면 가족 간 신탁이든 금융권 신탁이든 계약서 백날 써봤자 아무 법적 효력이 없게 되는데요. 부모님이 정상적인 유효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미 치매가 심해져서 가족 신탁이나 금융권 신탁이나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국가의 마지막 방패가 바로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님이 정신이 흐려져서 법적인 행위를 못하게 되었으니 법원에서 합법적인 대리인을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려주면 그때부터는 당당하게 법적 권한을 가지고 은행 업무도 보고 요양원 계약도 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부모님 집을 처분하고 그 비용을 병원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치매 부모님에 대해 성년후견을 신청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도 합니다. 법원이 후견 감독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증빙 자료도 남겨야 되고 매년 수입 지출에 관한 보고서도 써서 법원에 내야 됩니다. 이게 꽤 번거로운 일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법원이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굴까요? 만약 법원이 감시하지 않으면 자식 중 한 명이 부모님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꺼내 쓰고 그럼 다른 형제들은 너 횡령했지 라면서 소송전을 벌일 게 너무 뻔하거든요. 법원의 깐깐한 감시와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도 딴소리를 못하고 부모님의 재산이 온전히 부모님만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다소 귀찮지만 가족 간의 우애를 지키기 위한 아주 고마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다만 성년후견은 신청한 후에 결정이 나기까지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정신 감정도 거쳐야 하고 서류도 준비할 게 많아서 시간이 몇 달씩 걸립니다. 법원의 대리권을 부여받는 절차인 만큼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법원의 통제를 받기는 싫은데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고 부모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있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 정신이 아직 맑을 때만 쓸 수 있는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금융권 신탁과 가족 신탁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가족 신탁은 수탁자, 재산을 맡아주는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내 재산과 신탁 재산의 관리 권한을 가족에게 넘겨주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남이 아버지 상가 건물을 수탁받아서 수탁자로서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매달 나오는 월세로 아버지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거죠. 장점은 은행에 주는 수수료가 없고 가족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만약 재산을 맡은 장남이 사업을 하다 망할 경우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로 신탁 재산이라는 게 온 세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지만 만약 신탁 재산이 금전, 즉 돈인 경우에는 돈은 이게 신탁 재산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공시되는 게 없어서 일단 자식 명의의 통장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이때 아들의 채권자가 빚도촉을 하면서 압류를 해버리거나 하면 신탁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식 마음이 변해버려서 맡아뒀던 부모님 돈을 딴 데 써버린다거나 하면 통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즉 자식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가족 신탁 구조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권의 신탁은 재산을 맡아주는 수탁자가 내 자식이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 부동산 신탁사 등의 금융권이 주체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아직 정정한 70대 어머니가 은행에 5억을 맡기면서 평소엔 나에게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씩 지급한다. 추후 내가 치매 판정을 받게 될 경우에 내 자녀가 서류로 요양비, 간병비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형식의 계약서를 금융사와 작성하는 겁니다. 금전 지출 항목과 비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계약자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이 은행에 찾아와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빼달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은행은 절대 꺼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자인 어머니와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서 돈을 송금해라 해도 신탁 계약서에 적힌 목적이 아니면 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완벽하게 안전한 금고에 갇혀서 보호되는 거예요. 매년 법원의 감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자식들이 부모님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싸울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당장 눈앞에 닥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간병비, 요양비 누구 돈으로 낼 건가요? 부모님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쓰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문턱에서 바로 막힙니다. 만약 부모님 명의의 상가나 집이 있다면 치매 이후의 재계약은 누가 하고 월세는 또 누가 받고 세금은 또 어떻게 낼 건가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식이 대리인 아닌가요? 법적으로 자식이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우리 법에서는 자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부모님 재산을 대신 관리해도 되는 권한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식 재산을 관리할 수 있지만
성년이 된 자식이 노년의 부모 재산을 관리할 권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모님의 정신이 맑으실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금융권 신탁이나 혹은 믿을 만한 자식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는 가족 신탁을 미리 계약으로 해두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은행은 수수료도 들고 복잡하니까 우리끼리 부모님 재산을 가족 신탁으로 묶어서 큰아들인 내가 정직하게 관리할게 라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금전은 세금 문제 때문에 가족 신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부동산은 이렇게 자식에게 신탁을 해놓고 관리를 맡기는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나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겉보기에 대화가 통하니까 자식들이 안심하고 이 신탁 계약 자체를 미룹니다. 그러다가 판단 능력이 조금씩 흐려지는 시기에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기도 하고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가 내가 통장 관리하겠다고 하면 멀리 사는 자식은 엄마 돈 딴 데 빼돌리는 거 아니야? 라며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선의로 시작한 간병이 결국 서로에 대한 불신과 형제간의 피 터지는 재산 싸움으로 번지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금융권 신탁은 아직 부동산이나 금전 같은 재산을 관리하는 정도에 유용하고요. 만약 부모님이 큰 회사를 운영하신다거나 해서 누군가 다양한 법률 행위를 대리해야 한다면 가업 승계 신탁을 활용하거나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보통의 가정에서 치매 대비 재산 관리의 핵심적인 사항은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병원비나 간병비가 밀리지 않고 제때 투명하게 지출되게 하고요. 부모님 소유 부동산 관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에는 무엇이 맞을지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부모님의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셨고 당장 은행 대리권이나 계약 체결이 급하다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서류가 복잡하고 단점이 있더라도 하루빨리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정정하시고 자식 간 우애를 믿는다. 그리고 수수료 없이 유연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족 신탁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수료가 나가도 상관없다.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노후를 맡기고 싶다면 몇몇 신탁의 강점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해당 금융기관에 신탁 상담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떤 신탁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미 후견으로 가야 하나요? 하고 머리가 복잡해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래 상담 링크로 여러분 부모님의 건강 상태나 재산 상황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